혹시 남편을 잃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모르면 평생 동안 쌓아온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건강연구팀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 당첨 47명을 만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목련에서 반년 사이에 재산 피해를 경험한 분이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나쁜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삶이 담긴 따뜻한 진심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지혜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가 된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평생 동안 가장 강한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함이 혼자가 된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정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40가지 경고 신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40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친절의 터치입니다. 두 번째, 로맨틱 접근의 위험입니다. 세 번째, 신앙과 건강식품을 이용한 접근입니다. 네 번째,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을 대신하려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40가지 경고 신호는 그 안에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잠깐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든 새로운 관계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입니다. 그 눈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읽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그 감각 위를 잠시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덮개를 함께 걷어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친절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내밀어집니다. 이웃이 갑자기 반찬을 들고 찾아옵니다. 혼자 대식이 뭐 하실 것 같아서요 라면서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저도 압니다. 텅 빈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무거워지던 발걸음이 누군가의 관심으로 조금은 가벼워지는 그 느낌, 그것은 진짜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짜 느낌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빚을 계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의 빚이 쌓입니다. 그 빚이 쌓이면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도덕적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관계의 균형을 본능적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상실 후 4개월 이내 새롭게 등장한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사례의 범의 단번점과 반찬이나 방문, 도움처럼 소소한 친절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친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부 전화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첫 번째 부탁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말머이 하이세이신 분이었고 부산에서 오래 사셨는데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신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사셨지만 이웃들과 그리 가깝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뒤부터 한 이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들고 왔고 안부 전화를 했고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4~5개월이 지났을 때 그 이웃은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셨죠. 그런데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패턴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먼저 외로움을 감지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장을 보는 모습에서 오래도록 불이 켜지지 않는 창문에서 그들은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그 다음 아무런 요구 없이 천천히 접근합니다. 신뢰가 쌓이고 감사의 빚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빚이 충분히 무거워졌을 때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고 신호 첫 번째입니다. 남편을 잃은 직후부터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살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해 주셨나요? 그 질문의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천천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경고 신호 두 번째입니다. 친절이 지나치게 헌신적입니다. 진심 어린 배려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 지나치게 열심히 다가옵니다. 그 열심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면 직감을 믿으십시오. 경고 신호 세 번째입니다. 첫 만남 후 몇 달이 지나 처음으로 금전적인 부탁이 나옵니다. 부탁의 금액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에서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이유이라면 경제적인 부탁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경고 신호 네 번째입니다. 거절했을 때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데 라는 식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습니다. 경고 신호 다섯 번째입니다. 재산이나 집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어르신,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면
관리가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는 말처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으신 첫 몇 년 동안은 새로운 관계에서 금전 이야기가 나오면 그 관계를 한 발짝 물러서 보십시오. 아무리 고마운 관계라도, 아무리 진하게 느껴지는 관계라도 금전적 요청이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이 항상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따뜻함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짜 이웃은 당신이 준비됐을 때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더욱 아프고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로맨틱 접근의 위험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된 후에는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없어지고 잠들기 전 이야기를 나누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공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가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정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2년 이내에 새로운 이성관계를 맺은 어르신 중 싸움의 하이펀점과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했고 그중 못못 번잡는 재산 관련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년쯤 지났을 때 그분의 삶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조용하고 점잖았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고 그 남성은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의 집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인 척, 그 다음에는 걱정인 척,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관리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진짜 사랑과 사랑처럼 보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초반에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말투, 당신의 웃음,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계산이 앞선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 서두릅니다.
관계를 빠르게 공식화하려 하고 감정이 무르익기도 전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미래 안에 어느새 당신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 함께 해요. 라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직후에 재산 이야기가 따라온다면 그 아름다움을 조금 의심해야 합니다. 경고신호 6번째입니다. 처음 만남부터 매우 빠르게 친밀해지려 합니다. 진짜 관계는 계절이 바뀌어도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있는 관계는 서두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빠르게 감정적 친밀함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경고신호입니다. 경고신호 7번째입니다. 살림이나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초반에 꺼냅니다. 걱정하는 척 하면서 혼자 사시는데 이 큰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럼 정보를 수집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보다 당신 자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경고신호 8번째입니다. 동거나 결혼을 이른 시기에 제안합니다.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제안의 배경을 신중하게 살펴보십시오. 진짜 관계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고 신호 9번째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모르게 하려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으니 일단 우리끼리만 알자는 식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좋은 관계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경고 신호 10번째입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라는 말로 외로움을 자극하는 것은 감정을 조종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함께 치유하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 삶에 들어온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당신 곁에 있을 사람입니까? 집도 없고 저축도 없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처럼 꽃을 가져오고 손을 잡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현명합니다. 재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 후에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과 검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은 가장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과 건강식품을 이용한 접근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는 홀로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절박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바로 이 두려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동안 신앙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저는 압니다. 신앙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거룩한 이름 아래 가장 세속적인 방식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지내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초청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한번 나가보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이 반겨주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온기는 진짜였습니다. 처음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 단체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분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었냐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외로우셨고 그 외로움 속에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믿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식품을 매개로 접근하는 경우는 더욱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이것을 드시면 관절이 좋아집니다. 암을 예방합니다. 이것을 드신 분들이 무인년은 더 젊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당신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팔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건강을 판다고 할 때 그것은 건강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값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유형의 접근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 자체를 죄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리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고 건강의 이름을 빌리면 자신의 몸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고 신호 11번째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또는 관계가 채 형성되기도 전에 돈이나 결정을 재촉합니다. 진짜 신앙 공동체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헌금이나 구매를 권유하는 것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셔야 합니다. 경고 신호 12번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거나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공포를 이용합니다. 진짜 신앙과 진짜 건강 조언은 공포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경고 신호 13번째입니다. 제품이나 헌금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서도 믿으면 된다고만 합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대합니다. 이런 방식은 당신의 이성을 봉인하려는 시도입니다. 경고 신호 14번째입니다. 한 번의 구매나 헌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마지막 한 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금액이 커지는 패턴이 있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경고 신호 15번째입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거나 특별한 사람만 이것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특별감을 조장합니다. 이런 말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다행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신앙 공동체는
당신이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환영합니다. 진짜 건강 정보는 당신이 결정을 미뤄도 화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이나 빠른 결정을 재촉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이름을 내걸고 있어도 조용히 물러나셔야 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진짜 신은 당신의 통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뭐 1,000,000원짜리 약병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달콤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내가 다 돌봐드릴게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가 된 후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오랫동안 모른 것을 혼자 감당해 온 사람에게 이 말은 마치 오랜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고 마침내 누군가 내 짐을 나눠 들어준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꿰뚫어 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말무대 초반이셨고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가끔 전화는 오지만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면 먼저 달려와 들어주었고 병원 예약이 있다고 하면 직접 차를 몰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했고 혼자 밥을 먹는단 말에는 함께 먹자며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고마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점점 더 많은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느 식당이 좋은지, 자녀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도움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판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면 그는 은근히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나한테 먼저서 말하지 않냐는 식으로 그분은 그때마다 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쌓일수록 그분의 선택들은 점점 더 그의 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가장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이 쌓이면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이 깊어지면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당신을 돕는 관계였는데 어느새 당신이 그의 허락을 구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보살핌과 통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배려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통제는 당신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기뻐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지배하려는 사람은 당신이 혼자 무언가를 결정하면 불편해합니다. 당신의 독립이 그에게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경고 신호 열여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점 더 많이 관여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도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일상, 건강, 관계 모든 부분에 개입하려 합니다. 진짜 배려는 경계를 존중합니다. 경고, 신호, 일곱 번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으려 합니다. 당신의 독립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신의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고, 신호, 여덟 번째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는 당신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말들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지지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 19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당신을 더 당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후 오히려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경고, 신호 20번째입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의존감이 생겼습니다.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당신이 갑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가 당신의 능력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후 나는 전보다 더 당당해졌는가? 아니면 전보다 더 작아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후자라면 그것이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져도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 여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결정력을 믿어줄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그 강함을 빼앗는 사람을 보살핌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 당신의 날개를 적시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줍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친절의 덫. 두 번째, 로맨틱 접근의 위험. 세 번째, 신앙과 건강식품 악용. 네 번째, 구원자형 지배. 이 4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절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신앙과 건강을 줍니다. 배려를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당신의 것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는 주고 또 줍니다. 가짜는 먼저 주고 나중에 가져갑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갈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연대를 사는 중년 이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이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전화를 자주 못하는 것도,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대부분 미움이 아니라 바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와 충족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공백을 가장 정확하게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젊은 사람이거나 교회나 복지관에서 만난 봉사자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합니다. 안부를 묻고 밥을 같이 먹고 병원에 같이 가고 명절에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당신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서울대학교 명원 노인심리연구팀이 혼자 생활하는 70대 어르신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혼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사례의 81%에서 먼저 가족관계를 약화시키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재산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형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또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동시에 당신과 실제 자녀들 사이를 조금씩 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어르신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쌓일수록 당신의 마음은 자녀들로부터 멀어지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경고 신호 21번째입니다. 자녀처럼 대하면서 처음부터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오랜 세월 쌓인 관계가 아닌데도 가족처럼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빠르게 조종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22번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은근히 비판합니다. 자녀분이 좀 더 자주 찾아오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당신과 자녀 사이에 잭기를 박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 23번째입니다. 당신의 재산, 유언장, 보험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점차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려 합니다. 경고 신호 24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관계를 비밀로 하자고 합니다. 좋은 관계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 우리끼리만 알자는 말은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경고 신호 25번째입니다. 자녀들보다 자신이 더 당신을 잘 안다고 강조합니다. 아들이 뭐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압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당신과 자녀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백을 너무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공백은 불편하지만 잘못된 것으로 채워진 공백은 텅 빈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자녀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을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정하고 헌신적으로 보여도
처음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사람이 수십 년의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본무가지 경고 신호의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2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15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고 신호 26번째입니다. 관계가 매우 빠르게 진전됩니다. 처음 만난 지 2달도 안 돼요.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고 함께 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관계는 천천히 익습니다. 서두르는 관계에는 반드시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 신호 27번째입니다. 당신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차갑게 변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당신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관계는 거절당했을 때 태도가 돌변합니다. 경고 신호 28번째입니다. 당신의 재산 규모를 빨리 파악하려 합니다. 어르신, 이 아파트 요즘 얼마나 해요? 난 노후에 어떻게 생활하세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것은 자산조사입니다. 경고 신호 29번째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라는 말로 당신의 외로움을 자극하고 심화시킵니다. 진짜 배려는 외로움을 함께 치유하려 하지 자극하지 않습니다. 경고 신호 30번째입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런 불안감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경고 신호 31번째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친구는 당신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거나 그 모임에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라는 말로 당신의 사회적 연결을 하나씩 끊어 나가려 합니다. 당신이 고립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경고 신호 32번째입니다. 선물이나 편의를 제공한 후 나중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알아요? 라고 상기시킵니다. 진짜 친절은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친절은 항상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 신호 33번째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진짜 좋은 사람도 아플 때 옆에 있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아프고 판단력이 흐려진 순간을 이용해 중요한 결정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실 때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십시오. 경고 신호 34번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늦춥니다. 오늘 자녀분들 만나시는 날이죠. 사실 저도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라는 식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고입니다. 경고 신호 35번째입니다.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려 합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남편 무엇했는지, 재산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수집하는 것은 당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36번째입니다.
당신이 혼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르신이 혼자 그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라는 말은 당신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의존을 심화시키는 전략입니다. 경고, 신호 37번째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가끔 방문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상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경계를 끊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고신호 38번째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중요한 서류에 접근하려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명목으로 통장, 보험 서류, 부동산 서류 등에 접근하려 한다면 즉시 거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경고, 신호 39번째입니다. 긴급 상황을 만들어 빠른 결정을 유도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거나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은 거의 모든 경우에 사기의 징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경고, 신호만 번째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거절했을 때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거절당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 자체가 그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40가지 경고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들고 더 당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짜 관계는 당신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더 의존하게 만들고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 하나의 기준만 기억하셔도 40가지 신호를 다 기억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재정의 침묵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통장이 몇 개인지,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자녀에게도 함부로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새롭게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입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 힘을 노리는 눈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결정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된 후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하게 되고 그 원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시간을 두십시오. 집을 팔아야 할지,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할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이런 결정들은 하루 이틀 안에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빠른 결정을 재촉한다면 그 재촉 자체가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신뢰의 원을 천천히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만으로 신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뢰는 계절이 바뀌어도 한결같은 사람에게서 생겨납니다. 당신이 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당신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이 기분이 좋을 때나 예민할 때나 변함없이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익힌 음식처럼 적당한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불을 올리면 겉은 익고 속은 날 것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녀와의 연결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연결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처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녀입니다. 완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 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때로는 멀어진 가족과의 다리를 다시 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에게 지금 내면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거나 서둘러 지워버리려 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필요한 것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라는 것은 상황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가 된 여성이 조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친절의 터치입니다. 남편을 잃은 직후부터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의 빚을 쌓은 후 금전적 요청을 하는 유형입니다. 핵심 신호는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로맨틱 접근의 위험입니다. 외로움을 이용해 감정적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고 재산과 주거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핵심 신호는 속도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앙과 건강식품 악용입니다. 2가지 깊은 두려움인 죽음과 질병을 이용해 접근하고 의심 자체를 죄악으로 만들어 판단력을 봉인하는 유형입니다. 핵심 신호는 긴급성입니다. 진짜 신앙과 진짜 건강은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구원자형 지배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도움을 주다가 점점 당신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고
당신의 독립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핵심 신호는 방향성입니다. 그 관계 후 당신이 더 강해졌는지 또 약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가짜 가족 대체자입니다. 자녀와의 공백을 이용해 접근하고 진짜 가족과의 관계를 서서히 약화시키면서 재산과 유산에 접근하는 유형입니다. 핵심 신호는 고립화입니다. 당신의 지지망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40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5개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다음 5개는 로맨틱 접근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 5개는 신앙과 건강식품 악용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 5개는 구원자형 지배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 5가는 가짜 가족 대체자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모든 유형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3가지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서두름입니다. 진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관계든 결정이든 요청이든 서두르게 만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고립화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더 가까이 연결합니다. 하지만 가짜 관계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셋째, 방향성입니다. 그 관계 후 당신이 더 당당해졌는지 더 작아졌는지 느껴보십시오. 진짜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가장 따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킨 사람만이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이라는 안개가 잠시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그 안개가 걷히면 여러분은 다시 그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그냥 나로 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잃었던 자신을 다시 만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